북한 체제의 핵심을 지탱하던 보안원 간부, 삐라 단속과 밀수 감시로 매일 주민을 통제하던 그녀는 체제의 어두운 이면과 점점 마주하게 됩니다. 감시자가 아닌 도망자로 체제를 벗어나기 위한 탈출 속에서 그녀는 어떤 진실과 자유를 마주하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북한에서 보안원으로 근무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제 이름은 한지윤이고 북한에서 나름 엘리트라 불리는 보안원으로 활동했었죠. 보안원은 주민들의 생활을 감시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존재로 평가받았어요. 하지만 정작 일을 하면서 느낀 건 그 체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숨 막히는 현실과 경제적 궁핍이었죠. 제가 보안원으로 처음 발령받았을 때 맡은 주요 임무 중 하나는 삐라 단속이었습니다. 삐라는 한국에서 날아오는 전단지로 주로 체제 비판 내용이나 한국의 번영을 알리는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당시 우리는 삐라를 보고 주운 주민을 철저히 조사했고 내용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바로 보고하게 했습니다. 삐라의 손이라도 대는 순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교육을 받았죠. 그 속에 병균이 묻어있다. 북한 체제를 뒤흔드는 유해물이다. 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겁주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삐라를 몰래 보던 청년을 체포했던 기억이 나요. 그는 삐라에 적힌 한국의 모습에 너무 충격을 받았다며 가족들과 함께 읽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삐라의 내용이 사실인지 물어보던 그의 눈빛은 지금도 잊히지 않아요. 그때 저는 그를 훈계하면서도 속으로는 과연 이 삐라에 적힌 내용이 거짓말일까? 라는 의문이 들었죠. 삐라 외에도 보안원의 중요한 업무는 밀수 감시였습니다. 북한 국경 근처에서 물건을 몰래 들여오거나 불법으로 유통하는 사람들을 단속하는 일이 많았죠. 이 과정에서 저는 북한 내부 물자 사정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공식적인 유통망으로는 도저히 구할 수 없는 물건들이 밀수를 통해 들어왔는데 주민들 사이에서 초코파이, 라면 같은 물건은 금보다 더 귀했습니다. 개성공단이 가까운 지역에서는 초코파이와 라면이 특히 유명했어요. 제가 처음 초코파이를 본 건 밀수품 단속 중이었죠. 당시 그걸 단속하면서도 이게 그렇게 대단한 물건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주민들에게서 듣기로는 초코파이는 부드럽고 달달한 맛으로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간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라면은 특별한 날이 아니면 먹기 힘든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걸 듣고 나니 호기심이 생겼죠. 나중에 밀수품을 단속하다가 몰래 초코파이를 먹어봤는데 정말 그 맛이 신세계였어요. 그 순간 왜 주민들이 초코파이를 그렇게 찾는지 알게 되었죠. 밀수 감시는 주민들 사이에선 악명이 높았어요. 한 번은 밀수를 시도하던 사람을 체포했는데 그가 눈물을 흘리며 사정을 호소했어요. 가족이 굶고 있어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시에는 체제의 방침에 따라 엄격하게 처벌해야 했지만 속으로는 그의 말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보안원으로 일하면서 저는 이 체제의 모순과 한계를 점점 느끼게 되었죠. 그렇다고 보안원 생활이 항상 엄격하고 단조로웠던 건 아니에요. 가끔은 근무 중에 웃지 못할 일들도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날은 한국에서 넘어온 삐라와 함께 사탕이나 작은 물건들이 묶여 들어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어린아이들이 그걸 발견하고 가져다 주면 병균이 묻어 있을 수 있으니 만지지 말라고 주의를 줬죠. 그런데도 몰래 숨겨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그 물건을 너무 좋아해서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사건이 있어요. 당시 밀수품 단속을 하다 보면 초코파이나 라면뿐만 아니라 고급 화장품, 옷, 심지어 한국산 전자제품 같은 것도 발견됐습니다. 한 번은 밀수품 창고에서 작은 전자제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라디오였어요. 한국 노래가 나오던 그 라디오는 우리 체제에서는 완전히 금기시된 물건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발견한 주민의 눈빛은 마치 보물을 본 듯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보안원으로서 제게 주어진 임무는 단순한 단속을 넘어서 북한 체제의 한계를 자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민들이 왜 목숨을 걸고 밀수와 같은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그들이 절박한 이유는
단순히 더 많은 물건을 가지려는 욕심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그렇게 보안원으로서 삐라단속과 밀수감시의 삶을 이어가던 어느 날, 삼촌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삼촌은 저희 집안에서 가장 먼저 탈북한 사람이었죠. 그가 한국에 도착한 후 연락을 주겠다고 약속했던 시간이 꽤 지났었는데 어느 날 국경지대 밀수업자들을 통해 삼촌의 소식이 전달되었어요. 삼촌은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며 가족에게 전해달라고 했죠.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정말 한국에서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북한에서는 한국에 대해 체제 선전을 통해 가난한 자본주의 국가라며 나쁘게만 이야기했으니까요. 몇 주 뒤 삼촌과 연락이 닿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국경지대의 조용한 밤, 불법 라인을 통해 연결된 전화로 삼촌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삼촌은 한국의 생활에 대해 자세히 들려주었죠. 지훈아, 여긴 다르다. 과일이 썩어서 버려질 만큼 풍요롭다. 하루만 일해도 몇 달치 쌀을 살 수 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에서는 먹을 것을 얻기 위해 하루 종일 발버둥 쳐야 했는데 그곳에서는 하루 일해서 몇 달을 먹고 살 수 있다니요. 특히 삼촌이 여긴 모든 게 자유롭다 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북한에서는 사소한 행동조차 통제당하고 자유롭게 말하거나 행동하는 건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삼촌의 이야기는 마치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삼촌과의 통화 이후로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과연 북한을 떠날 수 있을까? 남은 가족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탈북이라는 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었어요. 실패하면 가족 전체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삼촌이 전해준 한국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이제 더는 이 체제 속에서 가족과 함께 고통받으며 살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탈북 계획을 세우기 위해 먼저 어머니와 여동생을 설득해야 했어요. 어머니는 이미 북한 체제의 부조리함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많은 좌절을 겪으셨던 분이라 제가 이야기를 꺼내면 쉽게 동의하실 것 같았습니다. 여동생은 저보다 한참 어렸지만 어리다고 해서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여동생도 학교에서 끊임없이 통제와 억압을 받으며 살고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용기를 내어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나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새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순간 방 안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어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죠. 그러더니 조용히 물으셨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니? 저는 삼촌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며 한국에서의 풍요롭고 자유로운 삶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더니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겠다면 내가 막을 이유가 없지. 하지만 이건 쉬운 일이 아니야.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야. 저는 이미 그 위험성을 알고 있었기에 어머니의 말을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였어요. 그날 밤 어머니와 저는 늦게까지 탈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날은 여동생을 설득하는 날이었어요. 여동생에게도 삼촌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우리가 북한을 떠나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했죠. 처음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제가 차근차근 말하자 고개를 끄덕이며 언니가 가는 길이라면 나도 같이 갈게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족 모두가 한국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탈북 경로를 정하는데도 많은 고민이 필요했어요. 국경을 넘는 일은 목숨을 건 모험이었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실패 사례가 떠올라 저를 두렵게 만들었죠. 하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밀수업자를 통해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가는 경로를 알아냈고 그들에게 거액의 돈을 주고 안전을 보장받기로 했습니다. 돈은 전 재산을 털어서 마련했죠. 탈북 계획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야 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계획을 알게 되면 이웃들이 신고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평소처럼 행동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도록 신경을 썼습니다. 탈북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그날 밤은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긴장됐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마지막 짐을 꾸리면서도 눈물을 보였지만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으셨어요. 드디어 탈북 당일이 되었어요. 우리는 늦은 밤 아무도 보지 못하게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국경 근처까지는 마치 일상적인 외출인 척하며 이동했어요. 제가 보안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에 경비대를 피하는 요령을 알고 있었죠. 국경 근처에 도착하자 밀수업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너야 했는데 그 과정은 정말 끔찍하게 힘들었어요. 강을 건너는 동안 발이 미끄러져 물에 빠질 뻔한 적도 있었고 여동생은 무거운 짐 때문에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무사히 강을 건너 중국 땅에 발을 디딜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기쁨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중국에 도착한 후의 이야기는 또 다른 시작이었죠. 중국에 발을 디딘 순간부터 우리는 말 그대로 목숨을 건 도주를 시작했어요. 국경을 넘는다는 건 단순히 물리적인 경계를 넘어서는 게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의 삶, 그 억압과 통제를 뒤로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나가는 일이었죠. 하지만 중국 땅은 그 자체로도 위험했습니다.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는 일이 빈번하다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요. 국경을 넘었을 당시 우리는 주변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밀수업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정 금액을 받는 대가로 우리를 비교적 안전한 루트로 안내했죠. 밀수업자가 제공한 첫 은신처는 국경지대에서 약간 떨어진 농가였습니다. 여기서 하루 정도 쉬고 나면 더 안전한 곳으로 옮겨줄 겁니다. 그의 말에 의지하며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죠. 그날 밤 밀수업자가 떠나고 난 뒤에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놓이지 않았어요.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온 가족이 벌떡 일어날 정도로 긴장 상태였죠. 다음 날은 밀수업자는 우리를 작은 트럭에 태워주었습니다. 트럭 짐칸에 몸을 웅크리고 방수포로 덮인 채로 이동하면서 우리는 짐작도 못할 거리를 달렸어요. 트럭이 울퉁불퉁한 길을 지날 때마다 몸이 흔들리고 짐칸 안은 답답했지만 숨소리 하나 크게 내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동했겠지? 라는 생각이 들 무렵 트럭이 멈추고 새로운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부터는 다른 사람이 너희를 안내할 거야. 밀수업자의 말을 들으며 또다시 낯선 사람의 도움을 받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를 맡은 사람은 대략 중년의 남성이었어요. 그는 중국 남방지방으로 이동하는데 가장 안전한 루트를 알려주며 기차표와 간단한 가짜 신분증을 건네주었습니다. 절대 한국어는 쓰지 말고 조용히 움직여야 한다. 만약 누가 신분증을 요구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건네주고 기다리기만 하면 돼. 그의 말을 듣고 우리는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기차 안에서의 몇 시간은 지옥과도 같았어요. 중국어를 거의 못하는 상황에서 주변의 모든 말이 우리를 의심하는 듯 들렸거든요. 기차가 출발한 뒤 약 30분 정도가 지났을 때 갑자기 승무원과 함께 공안이 탑승해 신분증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제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오기 전까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공안이 제게 신분증을 요구했을 때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신분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정말로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기차를 타고 중국 내륙으로 이동했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머물던 숙소 근처에 공안에 순찰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죠. 한밤중에 숙소를 나서야 하는 상황도 있었어요. 밀수업자가 안내한 새 장소까지 걸어서 몇 시간을 이동해야 했습니다. 어두운 골목과 외딴 길을 지나며 가족들 모두 조용히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는 발소리만 들려도 숨을 멈췄고 가로등이 없는 길에서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서로를 꼭 붙잡았어요. 중국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 우리는 라오스로 향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이 탈북 중 가장 힘들고 위험한 구간이었죠. 밀림을 통과해야 했고 밤에는 쉬지 않고 이동해야 했습니다. 라오스로 넘어가기 위해 걷던 그날 밤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공안의 순찰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조용히 걷고 밀림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 나뭇가지와 발자국을 확인하며 나아갔습니다. 가끔씩 길을 앞서가던 가이드가 조용히 라고 외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죠. 한 번은 길을 걷던 도중 우리가 예상치 못한 지역에 들어서며 위험한 상황에 부딪혔습니다. 가이드가 갑자기 멈춰서더니 우리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손짓했어요. 앞쪽에서 순찰 차량의 불빛이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 순간 우리는 모두 땅에 엎드려야 했어요. 주변은 새소리와 바람소리뿐이었지만 차량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우리를 향해 다가올 때마다 숨을 멈추고 죽은 듯이 엎드려 있었습니다. 차량이 지나가고 나서야 겨우 일어날 수 있었죠. 라오스 국경을 도착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탈북민을 북송하는 일이 있다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안전한 곳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계속 숨어 있어야 했어요. 우리의 은신처는 작은 창문도 없는 방이었고 하루 종일 대기해야 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뿐이었죠. 몇 주 뒤 드디어 비행기를 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날은 아침부터 긴장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비행장에 도착했을 때도 여전히 누군가 우리를 알아보고 신고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공항 직원들의 눈을 피하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 관문을 무사히 통과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습니다.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온갖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라오스에서의 긴 대기와 고된 탈북 과정을 생각하면 이제 드디어 끝이라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앞으로 펼쳐질 삶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도 가득했죠. 과연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 머리를 맴돌았어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모습에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넓은 활주로와 반짝이는 시설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고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섰을 때는 정말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습니다. 자동문이 열리고 닫히는 모습조차 신기했어요. 줄지어 서 있는 공항 직원들의 표정은 친절하면서도 프로페셔널해 보였고 어머니와 여동생도 그 광경에 숨을 죽인 채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죠. 한국 정부의 안내를 받아 국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아직 모든 게 낯설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안전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조사를 마친 뒤 하나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하나원은 한국에 정착하기 전에 탈북민들이 기본적인 교육과 적응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고 들었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돈된 시설로 되어 있었어요. 배정받은 방은 다른 탈북민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이었는데 침대와 깨끗한 이불이 놓여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잤기 때문에 침대에 누웠을 때 그 푹신한 느낌이 너무 낯설고 좋았어요. 여동생은 침대 위에서 껑충껑충 뛰며 아이처럼 웃기도 했죠. 하나원에서는 한국의 법과 질서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했어요. 제가 북한에서 보안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법에 대해 나름의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한국의 법 체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경찰이 주민들을 단속하고 처벌하는 권력의 상징이 아닌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큰 충격을 받았어요. 교육 강사는 한국에서는 경찰이 주민과의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라고 설명했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직업교육 시간도 흥미로웠습니다. 플로리스트, 제과제빵사, 네일 아티스트 등 다양한 직업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어요. 여동생은 제과제빵 수업을 듣고 와서 언니, 빵을 직접 만들 수 있다니 신기해 라며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했죠. 저는 경찰 업무에 관심이 있어서 그와 관련된 강의를 찾아 들으며 한국 사회의 시스템을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3개월간의 하나원 생활이 끝날 무렵 우리는 정착할 도시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경기도 부천에 임대주택을 배정받았어요. 부천이라는 이름은 처음 들어봤지만
서울과 가깝고 살기 좋은 곳이라고 해서 기대가 컸습니다. 하나원에서 마지막 날 직원들이 저희를 위해 준비한 새 옷과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주었는데 그 순간도 정말 감사했어요. 한국 정부가 이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부천에 도착했을 때 배정받은 임대주택은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었는데 안에 들어선 순간 모두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깨끗하고 잘 정돈된 부엌, 넓은 거실, 그리고 온전한 화장실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공간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동생은 언니, 여긴 진짜 꿈이야 라며 아파트를 구경하느라 바빴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내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한참 동안 감격하셨죠. 특히 주방의 가스레인지와 온수 시스템은 저희 가족에게는 신세계였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물을 끓여 쓰는 게 일상이었는데 집에서는 수도꼭지를 돌리기만 하면 따뜻한 물이 나왔죠. 여동생은 하루 종일 물을 틀었다 잠갔다 하며 언니, 물이 계속 나와. 이거 정말 끝이 없어. 라며 감탄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닫으며 안에 넣을 물건을 떠올리느라 한참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이웃 주민들과의 첫 만남도 기억에 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분들이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며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언제든 말하라고 했어요. 북한에서는 이웃과의 관계가 늘 조심스러웠는데 한국에서는 이웃들이 먼저 다가와주는 모습이 너무 따뜻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빠르게 적응해 갔어요. 동네 시장에서 장을 보며 다양한 식재료를 접했고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 덕분에 쉽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경찰서와 주민센터의 역할이었어요. 주민센터에서는 필요한 서류를 친절히 발급해 주었고 경찰은 범죄 예방과 안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을 보며 한국에서의 삶에 대한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한국에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늘 하나의 목표가 떠올랐어요. 바로 경찰이 되는 것이었죠. 북한에서 보안원으로 일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의 역할에 대해 배우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한국 경찰은 단순히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치안을 유지하고 돕는 역할을 한다는 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라는 확신이 들었고 그때부터 경찰 시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경찰 시험은 체력, 법률, 경찰학 등을 평가하는 까다로운 과정이었죠. 특히 법률 과목은 저에게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북한에서 배운 법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였거든요. 법조문 하나하나를 읽어도 낯선 용어와 개념들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좌절할 시간은 없었죠. 매일 아침 일찍 도서관에 가서 공부했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채웠습니다. 체력 시험도 큰 과제였어요. 달리기와 악력, 팔굽혀펴기 같은 체력 종목은 제게 꽤 부담스러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보안원으로 근무하면서 체력을 유지했었지만 한국에 온 후에는 꾸준히 운동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돌며 체력을 기르는 데 집중했어요. 동네 어르신들이 저를 응원해 주셨는데 그분들의 격려는 큰 힘이 됐습니다. 시험날이 다가왔을 때는 긴장감이 극에 달했어요. 과연 합격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시험 당일 저는 온 힘을 다해 시험에 임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제가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체력시험에서는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는 믿기지 않았어요. 어머니와 여동생도 너무 기뻐하며 저를 축하해 주셨죠. 특히 어머니는 네가 한국에서 이렇게 성장하다니 정말 자랑스럽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 스스로도 드디어 내가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진정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합격 후 교육기관에서 6개월간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경찰학교에서는 법률, 범죄수사, 교통단속, 주민 응대 방법 등 실질적인 경찰 업무를 배우는 시간이었죠. 훈련생들 중 제가 탈북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었지만
동기들은 저를 특별히 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서로를 응원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학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많은 자신감을 심어주었어요. 훈련을 마친 후 저는 경기도의 한 경찰서에 배치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교통관리와 순찰 업무를 주로 맡았어요. 주민들과 직접 대면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일이었죠. 초반에는 주민들의 반응이 어색할 때도 있었습니다. 제 말투나 행동이 북한에서 온 티가 날까봐 신경을 많이 썼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경찰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점점 자신감을 얻게 되었어요. 한 번은 길을 잃은 아이를 부모에게 찾아주는 일을 맡은 적이 있었어요. 아이가 울면서 경찰서를 찾아왔을 때 저는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손을 꼭 잡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끝에 부모가 찾아왔을 때 아이의 아버지가 정말 감사합니다 라며 제 손을 잡았던 순간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한국 경찰의 진정한 역할을 실감했죠. 현장에서 몇 년간 경험을 쌓은 뒤 저는 국제 연수 프로그램에 지원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국 경찰은 글로벌 치안 네트워크의 일환으로 다양한 국가와의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저는 영어 공부에 매진하며 프로그램에 지원했고 운 좋게 선발되어 미국으로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했을 때의 첫인상은 정말 크고 자유로운 나라구나 라는 것이었어요. 특히 미국 경찰의 업무 방식은 한국과도 많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강점이 있었고 주민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죠. 연수 프로그램에서는 범죄 예방, 지역사회 치안 유지, 그리고 경찰 기술 등에 대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연수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경험은 미국 경찰의 커뮤니티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들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행사를 열고 경찰에 대한 신뢰를 쌓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어요. 경찰로서의 생활이 안정되어 갈수록 저는 한국에서 받았던 도움을 다시 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점점 커졌습니다. 탈북 과정에서 그리고 한국에 정착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배려와 지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면 감사한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그래서 탈북민 지원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탈북민으로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던 중 경찰로 일하며 탈북민들이 법적 문제나 제도적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북한과 다른 한국의 법 체계와 경찰 역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죠. 이런 문제를 보면서 제가 경험과 직업을 활용해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가장 먼저 참여한 활동은 탈북민 정착지원센터에서의 법률 상담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탈북민들은 종종 작은 법적 문제로도 큰 불안을 느끼곤 했는데 제가 그들에게 친근한 말투로 한국 경찰 제도와 법률 체계를 설명해주면 안도의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았어요. 한국에서는 경찰이 이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는 말만으로도 그들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특히 집중한 부분은 탈북민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북한에서의 경험이나 탈북 과정의 스트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어요. 어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한국 사회의 규칙과 제도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저는 학교를 방문해 이 아이들에게 경찰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국 사회에서 법과 질서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 번은 초등학교에서 만난 한 탈북민 아이가 제게 저는 친구들이랑 다르게 생겼다고 놀림을 받아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그 아이에게 네가 다르게 생긴 게 아니라 특별한 거야. 그리고 그게 더 멋진 거야.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아이는 저와의 대화 후에 환하게 웃었고 저는 아이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탈북민 지원 활동과
경찰 업무를 하며 만난 많은 사람들은 제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는 탈북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하고 낯선 한국에서의 삶에 적응하며 경찰이라는 직업을 가지기까지의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노력과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탈북민들에게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든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을 해줍니다. 한국 사회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저 자신이 그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제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작은 희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합니다. 한국은 저에게 단순히 새로운 삶을 제공한 나라를 넘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경찰로서 주민들과 신뢰를 쌓으며 제 역할을 다하고 있고 탈북민 지원 활동을 통해 받은 도움을 사회에 환원하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이 새로운 도전과 배움의 연속이었어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 그리고 저를 믿어준 동료 경찰관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경찰관으로서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제가 가진 경험과 배움은 단순히 제 삶의 일부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며 한국에서 받은 사랑을 더 큰 사랑으로 돌려주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의 한 신발 공장에서 일했던 김미란입니다. 청진은 북한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평양만큼은 아니어도 살만하다고 생각했어요. 특히 항구 도시라서 다른 지방보다는 조금 나은 편이었습니다. 우리 공장은 청진시 수남구역에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까지 출근해야 했는데 전차가 자주 멈춰서 늦을까봐 보통 5시 반에는 집을 나섰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전차도 멈춰버리니까요. 그러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차에서 내려서 걸어가야 했어요. 공장 건물은 1970년대에 지어진 4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창문은 거의 다 깨져 있었고 비가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었어요. 겨울에는 정말 힘들었는데 난방이 전혀 안 되다 보니 작업장 안이 바깥보다 별로 덜 춥지도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작업 시작 전에 30분 동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위원장의 위대성에 대한 강연을 들어야 했어요. 추운 작업장에서 서서 강연을 듣다 보면 발가락이 다 얼어버렸습니다. 그래도 집중 안 하면 비판받을까봐 꼼짝도 못했어요. 우리 공장에는 800명 정도가 일했는데 전기가 들어올 때만 기계를 돌릴 수 있었습니다. 보통 하루에 3-4번은 전기가 끊겼어요. 그때마다 작업이 중단되었죠. 하지만 자리를 비우면 안 됐어요. 그냥 서서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월급은 한 달에 4,000원 정도였는데 시장에서 쌀 1kg가 5,500원 정도였으니까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어요. 그래도 매일 출근은 해야만 했습니다. 3일 이상 무단 결근하면 노동 단련대에 보내진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면 각자 가져온 도시락을 먹었어요. 대부분 옥수수밥이었고 반찬이라고 해봐야 김치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배가 고파도 티를 내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누가 정치학습 시간에 인민들이 배고프다고 말했다가 큰일 난 적이 있거든요. 우리는 매일 신발 1000켤레를 만들어야 했어요. 하지만 자재가 부족해서 실제로는 300켤레 정도밖에 못 만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생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밤늦게까지 남아서 자아 비판문을 써야 했어요. 작업장 벽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받들어 생산성을 높이자 라는 구호가 걸려 있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이 구호를 외우며 충성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마다는 공장 마당에 모여서 집단 체조를 했습니다. 겨울이면 작업장 안이 너무 추워서 장갑을 끼고 일했어요. 그런데 장갑을 끼면 섬세한 작업이 잘 안 되니까 조장이 장갑 벗고 일하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하 15도가 넘는 추위 속에서 맨손으로 일하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모릅니다. 화장실도 문제였어요. 수도가 대부분 멈춰 있어서 물이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물통을 들고 다녔습니다. 화장실 가기 전에 공장 마당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야 했어요. 점심시간 후에는 항상 사상교양 시간이 있었습니다.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를 읽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어요. 졸면 안 된다고 해서 억지로 눈꺼풀을 치켜 올리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퇴근 전에 생활총화를 했어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보고하고 자아 비판도 하고 서로 비판도 했습니다. 누군가를 비판하지 않으면 자신의 사상이 해이해졌다고 지적받았어요. 우리 공장 여직원들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야 했고 치마는 무릎 아래로 내려와야 했습니다. 화장은 절대 금지였어요. 한 번은 어떤 직원이 립스틱을 바르고 왔다가 정치학습 시간에 집중 비판을 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친한 동료가 저를 살짝 불렀어요. 미란아, 오늘 저녁에 우리 집에 와볼래? 그 친구의 수상한 눈치를 보니 뭔가 있다는 걸 직감했죠. 퇴근 후에 그 친구 집에 갔더니 친구는 한국 드라마 DVD 하나를 꺼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놀랐어요. 보이브에 잡히면 큰일 날 텐데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조용히 웃더라고요. 그날 처음 본 한국 드라마가 시크릿 가든이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긴장돼서 뒤에서 누가 들어올까 자꾸 문만 쳐다봤는데 드라마에 빠져들면서 그런 걱정도 잊어버렸습니다. TV에 나오는 서울의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밤에도 환하게 불이 켜진 거리,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깨끗하게 포장된 도로를 달리는 수많은 자동차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드라마 속 회사 장면이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근사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책상마다 컴퓨터가 있고 깨끗한 화장실에서는 온수가 나오고 점심시간에는 구내식당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는 장면들이 계속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그 후로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 집에서 몰래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어요. 태양의 후예도 보고 커피 프린스도 보고 대장금도 봤습니다. 매번 볼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한 번은 드라마를 보다가 옆집에서 소리가 나서 모두 숨죽이고 앉아 있었던 적도 있었죠.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부러웠던 건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연애도 자유롭게 하고 입고 싶은 옷도 마음대로 입고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상상하게 됐어요. 우리 공장처럼 춥고 어두운 곳이 아닌 밝고 따뜻한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을 자주 꿈꿨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하는 회사원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어느 날은 친구 집에서 한국 예능 프로그램도 봤어요. 1박 2일이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출연자들이 전국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게 노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역에 가려면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말이에요. 한국 드라마에 나오는 음식들도 너무 맛있어 보였어요.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치킨을 시켜 먹고 편의점에서 과자나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장면들.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상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는 것 같았어요. 가끔 시장에 가면 USB에 한국 드라마를 담아서 파는 사람들도 있었죠.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태양의 후예 송중기 사진을 보여주면서 파는 걸 본 적도 있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드라마에서 본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깨끗한 거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곳에서 산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상상하면서 잠이 들곤 했어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지내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중국에서 걸려온 국제전화였는데 수화기 너머로 들린 목소리는 3년 전에 사라졌던 동생이었습니다. 언니, 나 지금 한국에 있어.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동생은 빠르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언니, 나랑 같이 살자. 여기는 정말 살만해. 하지만 저는 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너무 놀랐고 또 누가 도청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서웠거든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동생이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동생을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일주일 후 동생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오래 통화할 수 있었어요. 동생은 자기가 어떻게 한국에 왔는지,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것저것 얘기해줬어요. 언니, 여기는 하루 종일 전기가 들어와. 24시간 내내 온수도 나오고 난방도 잘 돼. 하지만 저는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나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 너만 잘 살아.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때는 정말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탈북했다가 잡히기라도 하면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3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동생은 가끔씩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항상 같은 대답만 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동생이 살고 있다는 그곳이 자꾸 궁금해졌어요. 특히 드라마에 나오는 회사원들의 모습을 볼 때마다 동생도 저런 생활을 하고 있을까 상상하게 됐죠. 그러던 어느 날 동생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조금 달랐습니다. 언니, 우리 동네 쓰레기장에 가면 TV랑 냉장고가 그냥 버려져 있어. 고장난 것도 아닌데 새로운 걸로 바꾸면서 버린 거래. 나도 쓰레기장에서 주워온 전자레인지 쓰고 있어. 처음에는 동생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우리는 전자레인지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공장 간부들 집에나 있는 게 전자레인지였는데 그것도 중국산이었죠. 근데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멀쩡한 전자레인지를 그냥 버린다니.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동생은 계속해서 한국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언니, 여기는 일하면 돈을 제대로 받아. 월급으로 쌀도 사 먹고 고기도 사 먹을 수 있어. 백화점에 가서 옷도 사고 내가 번 돈으로 방도 얻었어. 동생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울렸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의료 혜택 이야기였습니다. 언니, 여기는 아프면 병원에 가면 돼. 의료보험이 있어서 큰 돈 안 들고도 치료받을 수 있어. 우리 공장에서는 동료가 아파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일하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말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매일 밤 동생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공장에 창문 없는 작업장, 겨울이면 얼어붙는 화장실, 배고픔을 달래며 일하는 동료들, 이런 생활이 과연 정상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 달 동안 고민했습니다. 탈북하다가 잡히면 어떡하지? 가족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무서웠어요. 하지만 동생이 말한 한국에서의 삶이 자꾸 생각났습니다. 결국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나 갈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생은 잠시 침묵하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 정말이야? 진짜 올 거야?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동생은 빠르게 계획을 세웠어요. 중국에 있는 브로커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 탈북 경로와 비용을 상세히 알아봤죠. 제가 가지고 있던 돈은 터무니없이 부족했지만 동생이 자기가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동생과 마지막 통화를 하고 일주일 후 저는 공장에 3일 휴가를 냈어요. 더 길게 휴가를 내면 의심을 살 것 같았거든요. 작은 가방 하나에 갈아입을 옷과 어머니 사진만 넣었습니다. 브로커가 알려준 장소로 가면서 몇 번이나 뒤를 돌아봤어요. 두망한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밤 11시였습니다. 브로커가 말한 대로 강가 근처 폐가에서 새벽 2시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그 3시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밖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마침내 브로커가 와서 상황을 설명해줬습니다. 강폭이 가장 좁은 곳을 건너야 했어요. 다행히 겨울이라 강이 얼어 있었지만 밀빙이 있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저천증에 대비해 비닐로 온몸을 감싸고 옷도 여러 겹 껴입었어요. 자정이 조금 넘어 브로커와 함께 강으로 향했습니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두웠는데 오히려 그게 다행이었어요. 숨을 죽이고 강가로 접근하는데 갑자기 멀리서 경비병의 담배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와 브로커는 바로 눈 속에 엎드렸어요. 15분쯤 기다렸을까요?
경비병이 순찰을 끝내고 돌아갔습니다. 다시 강가로 향했어요. 얼음 위에 올라서는 순간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브로커가 앞장서서 얼음을 테스트하며 천천히 나아갔어요. 얼음 위를 기어가는데 갑자기 쩍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살얼음이 갈라지는 소리였어요. 온몸이 굳었지만 뒤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천천히 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무릎과 팔꿈치로 체중을 분산시키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국경수비대가 기르는 개들이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가 다행히 다른 방향으로 멀어져 갔습니다. 얼음 위에서의 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었던 시간이었어요. 손과 무릎이 얼어서 감각이 없어졌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그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떨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재빨리 저를 일으켜 세우고 준비해둔 깨끗한 신발로 갈아 신겼어요. 발자국으로 흔적이 남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둑을 오르자마자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검은색 차에 올랐어요. 뒷좌석에는 이미 2명의 탈북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말도 못하고 눈빛만 교환했죠. 차는 곧바로 어둠 속으로 달리기 시작했어요. 운전자는 한족 브로커였는데 조선말을 전혀 못했습니다. 수신호로 조용히라는 표시를 하더니 담요를 던져주었어요. 우리는 그 담요 밑에 몸을 숨긴 채 6시간을 달렸습니다. 도로 위 검문소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새벽녘에 연길 외곽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5층짜리 낡은 아파트였는데 저희를 맞이한 건 50대쯤 되어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어요. 방 안에는 이미 3명의 탈북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청진에서 온 20대 여성 미영이와 혜성이, 그리고 함흥에서 온 30대 남성 철수 씨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그 아파트에서 지냈어요. 낮에는 창문도 못 열고 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서는 주로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드라마 속 한국말을 따라하면서 서로 웃기도 했죠. 밤에만 조용히 화장실을 다녔는데 그때도 물 내리는 소리를 최대한 작게 내야 했어요. 다들 자기만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는 먼저 탈북한 언니를 따라 한국에 가는 거였고 혜성이는 굶주림을 견딜 수 없어서 탈북을 결심했대요. 일주일 후 우리는 라오스로 가는 여정을 시작했어요. 중국 남부까지 가는 길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밤에는 이동하고 낮에는 숨어 있어야 했어요. 차 트렁크에 숨어 이동할 때는 숨쉬기도 힘들었고 화물차 짐칸에서는 그을음 때문에 캑캑거리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산길을 걸을 때였어요. 중국과 라오스 국경에 험한 산길을 걸어서 넘어야 했거든요. 밤새도록 걸었는데 한 번은 혜성이가 발목을 삐었어요. 철수 씨가 업어주겠다고 했지만 그것도 위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번갈아 가며 혜성이를 부축했어요. 라오스에 도착해서는 정글 속 오두막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모기떼와 벌레들 때문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비가 와서 오두막에 물이 새기 시작했을 때는 정말 끔찍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습니다. 라오스에서의 3일이 지나고 우리는 가장 위험한 구간인 메콩강을 건너야 했어요. 새벽 4시 안개가 자욱한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나무배 한 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명이 타기에는 너무 작아 보였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배에 올라타자마자 발밑으로 물이 새어 들어왔어요. 우리는 조용히 플라스틱 통으로 물을 퍼내면서 강을 건넜습니다. 갑자기 멀리서 순찰보트의 불빛이 보였어요. 브로커는 재빨리 배를 갈대숲 속으로 숨겼고 우리는 2시간 동안 숨죽이고 기다려야 했습니다. 다들 조용히, 숨소리도 내지 마세요. 브로커의 작은 속삭임에 우리는 손으로 입을 막은 채 기다렸어요. 저는 무서워서 혜성이의 손을 꼭 잡았는데 그 친구의 손도 제 손만큼이나 떨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무사히 태국 쪽 강가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밀림을 따라 5시간을 더 걸어야 했거든요. 뱀이나 전갈이 나올까봐 무서웠지만 서로 의지하며 걸었어요. 마침내 방콕 외곽의 안전가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그곳에 5명의 탈북자들이 더 있었습니다. 함경북도에서 온 40대 부부, 평양에서 온 대학생, 그리고 양강도에서 온 자매였어요. 우리는 2주 동안 그곳에서 함께 지내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주가 지나고 우리는 태국 이민국에 자진 신고를 했어요. 난민 신청을 위해 구치소에서 보내야 하는 시간이 힘들었지만 함께 있는 동료들이 있어 견딜만 했습니다. 서로 한국말도 가르쳐주고 한국 노래도 배우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드디어 주태국 한국대사관 직원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습니다. 처음 보는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너무나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우리에게 깍듯하게 인사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을 때는 10명 모두가 울었어요. 3개월이 넘는 긴 여정이 끝나간다는 게 실감이 났거든요.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우리는 마지막으로 함께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함께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처음 타보는 비행기라 모두들 긴장했지만 서로 손을 잡아주며 위로했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저는 너무 긴장해서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보면서 이제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간다는 게 실감났어요. 5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이 보였습니다. 활주로에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기장님의 방송이 들렸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드디어 진짜 한국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국정원 직원들의 안내를 받아 검은색 승합차에 탔어요. 이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국정원 시설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처음 들어선 방은 깨끗하고 따뜻했어요. 여기서 쉬세요. 먼저 따뜻한 샤워부터 하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직원이 말씀해 주셨어요. 욕실에 들어섰을 때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24시간 나오는 온수, 하얀 수건, 깨끗한 샴푸와 비누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샤워기에서 나오는 따뜻한 물을 맞는 순간 그동안의 고단함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린스였어요. 처음에는 린스가 뭔지도 몰라서 샴푸인 줄 알고 린스로만 머리를 감았다가 웃음거리가 됐죠. 함께 온 혜성이도 린스를 보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우리 모두 처음 보는 물건이라 한참을 웃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충격이었어요. 몇 끼마다 흰 쌀밥에 반찬도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명절에도 이렇게 풍성한 식사를 못했는데 말이에요. 특히 고기 반찬이 매일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많이 드셔도 됩니다. 식사 때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직원들의 친절함이 너무 감사했어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거든요. 처음으로 배부르게 먹어도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눈물이 났습니다. 잠자리도 너무 포근했어요. 따뜻한 온돌바닥에 부드러운 이불, 폭신한 베개까지 이런 곳에서 자도 되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에도 이불 한 장으로 버텨야 했는데 여기서는 이불이 2개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따뜻한 물로 세수할 수 있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겨울이면 얼음물로 세수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언제든 따뜻한 물을 쓸 수 있었어요. 이런 게 당연하다고 하시는 직원분들의 말씀이 더 신기했습니다. 우리를 담당하시는 조사관님들도 너무 친절하셨어요. 힘드시죠? 천천히 이야기하세요. 라며 배려해 주셨습니다. 조사를 받는다는 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마치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어요. 새 옷도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제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어보는 거였어요. 거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는데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건 사람들의 태도였어요. 힘내세요. 잘 오셨어요.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의료검진을 받을 때도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너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아픈 곳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셨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치과 치료도 받았는데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꿈이었던 내 집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였어요. 비록 작은 평수의 임대 아파트였지만 제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처음 집에 들어갔을 때의 그 떨림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설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모릅니다. 이제 이 집이 제 집인가요? 라고 계속 물어볼 정도로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감격스러웠던 건 24시간 내내 전기가 들어온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하루에 몇 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게 당연했는데 여기서는 밤새도록 불을 켜둘 수 있다는 게 신기했죠. 처음 며칠 동안은 일부러 밤에 일어나서 스위치를 눌러보곤 했어요. 온수가 나오는 것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따뜻한 물이 나온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서는 겨울에 찬물로 씻어야 했는데 이제는 매일 따뜻한 물로 샤워할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 처음 갔을 때는 정말 압도됐어요. 끝없이 이어지는 가게들, 셀 수 없이 많은 옷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규모였습니다. 한 가게에 걸린 옷이 우리 동네 옷가게 전체보다 더 많았어요. 특히 쇼핑몰 안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처음 탔을 때가 기억나요. 움직이는 계단을 보고 너무 신기해서 한참을 타고 내리고를 반복했죠. 같이 간 언니가 여기서 그러면 안 돼 라고 말려도 저는 너무 재밌어서 계속 탔어요. 지하철도 처음에는 너무 복잡해 보였어요. 노선도를 보고 있으면 머리가 아플 정도였죠. 한 번은 환승이라는 말을 몰라서 한참을 헤맸던 적도 있어요. 북한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말이었거든요. 음식점에서도 재미있는 일이 많았어요. 매운맛, 보통맛, 순한 맛 중에 선택하세요 라고 하길래 한참을 고민했죠. 북한에서는 그냥 음식이 나오는 대로 먹었지. 이렇게 선택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휴대폰을 처음 받았을 때도 당황스러웠어요. 카톡 보내세요 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참을 헤맸죠. 문자 메시지만 알던 제게는 모든 게 새로웠어요. 이모티콘이라는 말도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렇게 한국 문화에 적응해가면서 저는 첫 직장을 구했어요. 하나원 선생님의 추천으로 근처 곱창집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곱창, 대창, 막창 이런 단어도 헷갈렸고 주문이 밀릴 때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특히 서빙은 더 어려웠어요. 손님들이 빨리빨리 주문하시는데 알아듣지도 못하고 메뉴판을 보고 있으면 사장님이 답답해 하셨죠. 그래서 주방 일을 맡게 됐는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어요. 한국의 작업 속도가 너무 빨랐거든요. 하지만 사장님 내외분이 정말 잘해주셨어요. 아침밥도 챙겨주시고 천천히 배우면 된다고 격려도 해주셨죠. 특히 손님이 없을 때면 한국 요리도 가르쳐 주셨어요.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만들었을 때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3개월 정도 일하다가 우연히 고용지원센터를 알게 됐어요. 그곳에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북한에서는 직업을 선택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내가 원하는 일을 배울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다가 고용지원센터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했어요. 회계 관련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었죠. 낮과 저녁에는 곱창집에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에 다니면서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회계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어요. 차변, 대변 같은 말은 들어본 적도 없었죠. 하지만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시고 같은 반 학생들도 도와줘서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공부하면서 가장 좋았던 건 처음으로 제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북한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죠. 자격증을 따면 사무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퇴근하고 학원 가는 길이 힘들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견뎌냈습니다. 졸린 눈을 비벼가며 공부했어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회계 자격증도 취득하고 안정된 직장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에도 늘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북한에 계신 부모님과 친구들 생각 때문이었죠. 특히 추운 겨울밤, 따뜻한 이불 속에 누울 때면 북한의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요. 언젠가는 우리 가족들도 이런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될까?
통일이 되면 이런 당연한 일상을 함께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이제는 제가 정착 도우미가 되어 새로운 탈북민들을 돕고 있어요.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아니까 그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분들에게 여기서는 꿈을 가져도 됩니다. 라고 말해줄 때면 제 자신에게도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가족들을 이 집으로 초대하고 싶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하는 기쁨을 알려주고 밤새도록 불 켜진 방에서 그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더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는 희망을 안고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는 함경북도 청진시에서 태어나 17살에 군사전문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군사전문학교에서 2년간의 기초군사 교육을 마치고 북한군 최정예 부대 중 하나인 제8호 보병사단 산하 특수정찰대대에 배치되었습니다. 특수정찰대대는 적진 깊숙이 침투해 정보를 수집하고 교란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주 임무였죠. 우리 부대원들은 일반 보병들과는 완전히 다른 특별 훈련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한 달 넘게 산속에서 생존 훈련을 하기도 했고 극한의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혹독한 훈련을 거쳤습니다. 특히 우리 대대는 한국군에 대한 상세한 교육을 받았어요. 한국군의 계급체계부터 시작해서 주력 무기, 작전 교리까지 모든 것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한국군처럼 말하는 법도 배웠죠. 네, 예, 알겠습니다. 같은 한국식 군대 용어부터 서울 말투까지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도록 훈련받았습니다. 훈련소에는 한국군 계급장과 군복을 실물로 보관하고 있었고 우리는 그것들을 직접 보며 학습했어요. 한국군의 무전 교신 방식도 배웠고 작전 시 사용하는 암호 체계까지 자세히 교육받았습니다. 이런 교육의 목적은 유사시 한국군으로 위장해 침투하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 부대의 하루는 일반 부대와 달리 체력 단련이 특히 중요했기에 매일 아침 산악훈련으로 하루를 시작했죠.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을 오르내리는 것은 기본이었고 때로는 밤샘 행군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든 훈련은 은폐침투 훈련이었어요. 적진에서 발각되지 않고 몇 주간 버티는 훈련인데 먹을 것도 최소한으로 지급받은 채 산속에서 버텨야 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군의 전술과 무기체계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교육받았습니다. K2 소총의 성능부터 한국군 특수부대의 작전 방식까지 적에 대해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학습했어요. 심지어 한국군 부대의 위치와 규모까지 상세히 파악하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배운 한국군에 대한 지식들이 대부분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모든 것을 진실이라 믿었고 우리의 임무가 조국을 지키는 것이라 확신했었죠. 특수정찰대대의 가장 큰 특징은 극한의 행군 훈련이었습니다. 일반 부대도 행군을 하지만 우리 부대는 그 강도가 완전히 달랐죠. 매달 의무적으로 천리 행군을 해야 했고 분기별로는 2000리 행군까지 소화해야 했습니다. 천리 행군이란 말 그대로 400km를 걷는 훈련입니다. 보통 15일에서 20일 정도의 기간이 주어졌는데 그 기간 안에 완주하지 못하면 처벌을 받았죠. 무거운 장비를 메고 걸어야 했기에 단순한 걷기가 아닌 인내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름철 행군은 특히 힘들었어요.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30kg이 넘는 장비를 메고 걸어야 했거든요. 중간에 쓰러지는 대원들도 많았지만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포기는 곧 처벌을 의미했기 때문이죠. 겨울철 행군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이었습니다. 영하 30도를 오르내리는 강추위 속에서 눈 덮인 산길을 걸어야 했어요. 동상에 걸린 대원들도 많았고 때로는 생명의 위험도 감수해야 했죠. 하지만 이런 극한의 훈련이 우리를 단련시켰다고 생각합니다. 행군 중에는 지형학 실습도 병행됐어요. 지도 없이 지형만 보고 위치를 파악하는 훈련, 밤중에 별자리만 보고 방향을 찾는 훈련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런 능력들은 나중에 적진 깊숙이 침투했을 때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이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2000리 행군입니다. 800km를 걸어야 하는 이 훈련은 한 달이 넘는 시간이 걸렸어요.
중간중간 야영을 하면서 생존 훈련도 겸했는데 주어진 식량은 턱없이 부족했죠. 산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끼니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행군 중에는 항상 정찰과 경계를 게을리할 수 없었어요. 적의 기습 공격에 대비한 훈련이 동시에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밤중에 갑자기 공격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독가스 공격을 가정한 화생방 훈련도 있었죠. 지형학 교육은 특히 중요했습니다. 북한의 모든 산과 계곡, 강의 특성을 완벽히 익혀야 했어요. GPS나 현대식 장비 없이도 위치를 파악하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어야 했죠. 이것은 나중에 탈북 과정에서 의외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행군 중에 민간인과의 접촉도 철저히 금지됐어요. 보안을 위해서였죠. 마을 근처를 지날 때도 먼 산길로 우회해야 했고, 식량이 떨어져도 민가에 도움을 청할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고립 속에서의 생존,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었죠. 이런 극한의 훈련들은 분명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시험해 볼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훈련 속에서도 우리는 북한군의 실제 전투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죠. 우리 부대는 특수정찰대대였지만 기본적인 보급품조차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습니다. 군복은 1년에 한 벌 지급되었는데 훈련이 많다 보니 금방 낡아버렸죠. 특히 군화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매일같이 산악훈련을 하는데 신발이 닳아 구멍이 나도 새 것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겨울철 방한복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솜이 얇은 겨울 군복으로는 영하 30도의 혹한을 견디기 힘들었죠. 대원들은 민간인 옷을 구해 입거나 여러 겹의 여름 군복을 겹쳐 입어야 했어요. 장갑이나 모자도 부족해서 동상에 걸리는 대원들이 많았습니다. 식량 사정은 더욱 열악했어요. 하루 3끼 식사가 보장되지 않았고 주식인 옥수수 밥마저도 부족했습니다. 우리는 부대 주변에 밭을 일구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했죠. 봄이면 산나물을 뜯고 여름엔 텃밭을 가꾸는 것이 일과 중 하나였습니다. 특수부대라고 해서 급여가 나은 것도 아니었어요. 한 달에 받는 월급으로는 담배 한 갑도 살 수 없었죠. 대부분의 군인들은 집에서 보내주는 돈으로 생활했는데 저처럼 집안 형편이 어려운 군인들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훈련도 중요했지만 실제로는 생존이 가장 큰 과제였어요. 부대 근처 산에서 나무를 해와 난방을 해결했고 겨울에는 눈 녹인 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 밤에는 촛불을 켜고 생활했죠. 위생 상태도 매우 열악했어요. 물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샤워를 할 수 없었고 겨울에는 한 달 넘게 씻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야외에 있는 재래식이었고 화장지 같은 기본적인 위생용품도 직접 구해야 했죠. 우리는 훈련 중에도 생존을 위한 활동을 해야 했어요. 산에서 훈련하는 중에도 먹을 수 있는 산나물을 찾아다녔고 때로는 토끼나 새를 잡아 식량을 보충했습니다. 이것이 북한군의 현실이었죠.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는 최정예 특수부대라는 자부심으로 버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북한군의 무기체계는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상은 매우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용했던 주력 소총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58식 소총이었죠. 소련제 AK-47을 본따 만든 이 총은 오발 사고가 잦았고 정비용 부품도 부족했습니다. 실탄 보급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실제 사격 훈련은 1년에 몇 번 되지 않았고 한 번 훈련할 때 주어지는 실탄도 3발이 전부였습니다. 대부분의 훈련은 빈총으로 하는 모의 훈련이었죠. 이런 상황에서 실전 사격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군용 차량의 상황은 가장 처참했습니다. 연료가 부족해서 대부분의 차량은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도록 개조되어 있었어요. 차 뒤에 나무를 태우는 장치를 달아서 운행했는데 속도도 느리고 자주 고장났죠. 겨울에는 나무마저 젖어서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야간 작전 장비도 매우 부족했어요. 야간 투시경은 극소수의 부대에만 있었고 그마저도 구형 제품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야간 훈련은 달빛에 의존해야 했죠.
손전등도 배터리가 부족해서 제한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방탄복은 아예 꿈도 꾸지 못했어요. 특수부대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보호 장비도 없었죠. 훈련할 때는 낡은 군복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크고 작은 부상이 빈번했습니다. 군복과 군화의 품질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군복은 쉽게 찢어지고 빨리 낡았으며 방한복은 추위를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습니다. 군화는 특히 심각했죠. 발바닥이 닳아 구멍이 나도 새 것을 받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군인들은 끈으로 묶어가며 신었습니다. 정비시설도 매우 열악했어요. 부품이 부족해서 고장난 장비는 다른 장비의 부품을 떼어다 수리하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심지어는 민간 차량의 부품을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장비의 정상적인 유지 보수는 불가능했습니다. 탄약고의 상태도 위험했어요. 습기로 인해 탄약이 녹슬어 가는데도 제대로 된 보관시설이 없었습니다. 폭발물도 안전하게 보관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죠. 우리는 이런 열악한 장비로도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지만 사실상 현대전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북한군의 훈련 체계는 겉으로는 강도 높게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매우 형식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기상해서 하는 체력 단련도 제대로 된 운동이라기보다는 그저 움직이는 수준이었죠.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것은 정치사상 교육이었어요. 하루 일과 중 최소 2시간은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성운 정치를 학습해야 했습니다. 실전에 필요한 전술훈련보다 수령님 교시 암기가 더 중요했죠. 매주 토요일에는 생활총화라는 것을 했습니다. 모든 대원들이 모여서 한 주간 자신의 사상적 해이나 잘못을 자아 비판하고 다른 대원의 잘못을 비판하는 시간이었죠. 이 시간은 군인으로서의 전투력 향상과는 전혀 관계없는 순전히 사상 통제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봄이 되면 모든 부대가 영농활동에 동원됐어요. 3월부터 5월까지는 거의 매일 농사일을 했습니다. 군부대마다 할당된 농지가 있어서 거기서 옥수수와 감자를 심어 자체적으로 식량을 해결해야 했죠. 특수부대라고 예외는 없었습니다. 가을에는 수확 작업에 동원되었어요. 수확한 농작물의 대부분은 상부로 올려보내고 실제 부대가 사용할 수 있는 양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은 매년 이 고된 농사일을 반복해야 했죠. 겨울철에는 땔감 마련이 주요 임무였어요. 부대 난방용 땔감을 구하기 위해 매일같이 산에 올라가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생존을 위한 작업이었죠. 이런 활동으로 실제 군사훈련 시간은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대 시설 보수도 군인들의 몫이었어요. 봄철 해빙기가 되면 막사 보수부터 시작해서 도로 보수, 배수로, 정비 등 모든 것을 군인들이 직접 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이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이루어졌죠.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형식적인 훈련 체계가 수십 년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현대전은 계속 발전하는데 우리의 훈련 방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었어요. 과학화 훈련이나 시스템화된 교육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북한군의 문화는 한마디로 상명하복이었습니다. 상급자의 명령은 곧 법이었고 어떤 이의 제기도 용납되지 않았어요. 잘못된 명령이라도 복종해야 했죠. 그렇지 않으면 정치사상적 문제로 이어져 처벌을 받았습니다. 부대 내 구타와 가혹행위는 일상적이었어요. 이를 혁명적 동지애의 표현이라고 포장했지만 사실상 폭력이었죠. 선임병들의 구타는 물론이고 간부들의 폭력도 흔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혁명 정신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어요. 개인 시간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24시간이 모두 부대의 것이었고 취침 시간에도 각종 비상소집이 있었습니다. 독서나 편지 쓰기도 제한됐고 쓸 수 있는 내용도 정해져 있었죠. 모든 서신은 검열을 거쳐야 했습니다. 매주 진행되는 사상투쟁회는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자아비판과 상호비판을 통해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시간이었죠. 사소한 실수도 정치사상적 문제로 확대 해석되어 심각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외부와의 접촉은 철저히 차단됐어요. 라디오는 당국이 허가한 채널만 들을 수 있었고
신문도 노동신문 외에는 접할 수 없었습니다. 민간인과의 접촉도 엄격히 통제됐죠. 이는 적들의 사상문화적 침투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했습니다. 신병교육도 군사훈련보다는 사상교육이 중심이었어요. 수령님의 혁명 역사, 김정일 동지의 위대성 등을 배우는 시간이 대부분이었죠. 실제 전투 기술을 배우는 시간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부대 내 감시체계도 3중, 4중으로 이루어졌어요. 보위부, 안전부, 당조직 등 여러 조직이 서로 감시하고 보고하는 체계였죠. 이런 억압적인 문화는 결국 병사들의 전투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창의성이나 자발성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직 위에서 시키는 대로만 하는 수동적인 군인들이 양산됐죠.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했지만 나중에 한국군의 실제 모습을 보고 나서야 그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첨단 장비와 우수한 복지 체계를 보면서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죠. 한국 특전사 부대를 방문하면서 접한 최신 무기 체계는 제 시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야간 작전 수행을 위한 첨단 장비들이 모든 대원들에게 기본으로 지급되어 있었어요. 3세대 야간 투시경은 달빛이 없는 깜깜한 밤에도 주간처럼 선명한 시야를 제공했고 열영상 장비는 완전한 암흑 속에서도 목표물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통신 체계도 완벽했습니다. 디지털 암호화 통신기를 통해 작전 중인 모든 대원들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했어요. 음성 통신은 물론 영상 전송까지 가능했고 모든 통신은 암호화되어 적의 도청 위험도 없었습니다. 군수송 체계는 과학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모든 차량에 GPS가 장착되어 실시간 위치 추적이 가능했고 보급품 전달도 전산화되어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물자를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개인 전투 장비의 수준도 대단했습니다. 각 대원들은 방탄복과 방탄 헬멧을 기본으로 착용했고 야전용 태블릿 PC로 작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K2 소총에는 최신형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었고 열영상 조준경으로 야간 사격도 가능했습니다. 군복은 계절별, 임무별로 세분화되어 있었어요. 여름 전투복은 통기성이 뛰어났고 겨울 전투복은 영하 30도의 혹한에서도 끄떡없어 보였죠. 전투복에는 적외선 차단 기능이 있어 야간 감시 장비에 쉽게 노출되지 않았죠. 전투화는 고급 등산화 수준의 기능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고어텍스 소재로 방수와 통기성을 동시에 확보했고 특수 쿠션이 들어간 깔창으로 장시간 행군에도 발의 피로도가 적었어요. 실전 사격 훈련은 충분한 양의 실탄이 지원되었고 최신 시뮬레이터로 다양한 전투 상황을 미리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격장에는 자동 표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실전과 같은 환경에서 훈련이 가능했어요. 정비시설은 첨단 장비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무기와 장비는 정기적으로 점검되었고 예방정비 시스템으로 고장을 사전에 방지했어요. 부품 교체도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서 장비의 성능을 항상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첨단 무기 체계들은 단순히 장비의 우수성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를 운용하는 한국군의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과 과학적인 관리 체계가 함께 어우러져 실질적인 전투력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첨단 장비들을 실제로 운용하는 한국군의 훈련 체계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군의 훈련 체계는 과학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훈련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되었고 각 대원의 신체 상태와 훈련 진도가 컴퓨터로 관리되었어요. 체력 단련도 단순한 반복 운동이 아닌 과학적인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됐습니다. 실전적인 전투 훈련은 가상현실 시스템을 활용했어요. 실제 전장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해 다양한 전투 상황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대원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 위험 부담 없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할 수 있었죠. 사격 훈련도 첨단 장비를 활용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식 표적 시스템으로 실시간 명중률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각 대원의 사격 데이터는 자동으로 기록되어 개인별 맞춤 훈련이 가능했어요. 레이저 모의탄을 이용한 훈련도 실시해 실탄 낭비 없이 충분한 훈련량을 보장했습니다. 팀 단위 전술 훈련은 실전처럼 진행됐어요. GPS 기반의 훈련 통제 시스템으로
각 팀의 이동 경로와 작전 수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훈련 후에는 이 데이터를 분석해 세세한 피드백이 이루어졌죠. 야간 훈련도 정밀하게 실시됐습니다. 최신 야간 투시 장비를 활용해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정확한 작전 수행이 가능했어요. 열영상 장비로 적군 역할을 하는 부대의 움직임도 정확히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파병 부대를 위한 특수환경 훈련장도 갖춰져 있었어요. 사막, 정글, 극지 등 다양한 환경을 모사한 시설에서 실제와 같은 조건으로 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어떤 작전 환경에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능력을 키웠죠. 각종 시뮬레이터를 활용한 훈련도 인상적이었어요. 전차, 항공기, 함정 등 고가의 장비를 실제로 운용하지 않고도 충분한 숙달이 가능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과 안전성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됐죠. 부상 방지를 위한 과학적인 접근도 돋보였습니다. 각 훈련 과정에는 의무병이 항시 대기했고 훈련 강도는 개인의 체력 수준에 맞게 조절됐어요. 과학적인 영양 관리와 휴식 시간 보장으로 부상 위험을 최소화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훈련 평가 체계였어요. 모든 훈련 결과는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개인과 부대의 발전 과정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었죠. 이러한 과학화된 훈련 체계는 단순히 신체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넘어 전술적 판단력과 팀워크까지 종합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한국군의 변형 문화는 인권 존중을 기본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지휘관들은 병사들을 부하가 아닌 동료로 대우했고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혀 있었어요. 부당한 명령이나 비합리적인 지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병사들의 기본권이 철저히 보장되어 있었어요. 매일 정해진 휴식 시간이 있었고 개인 정비 시간에는 자기 개발이나 취미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말에는 정기적인 외출과 외박이 허용됐고 휴가도 계획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생활관 시설도 현대적이었습니다. 냉난방이 완벽했고 개인별 수납 공간도 넉넉했어요. 샤워실과 세탁실은 24시간 온수가 공급되었고 개인 세탁기 사용도 자유로웠습니다. 심지어 사이버 지식 정보방에서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었죠. 급식의 질도 매우 높았어요. 다양한 메뉴가 제공되었습니다. 식사 시간도 충분히 보장되어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었고 간식도 정기적으로 제공됐어요. 식당 시설도 호텔 수준으로 깨끗했습니다. 자기개발 지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자격증 취득이나 온라인 강의 수강이 가능했어요. 도서관에는 다양한 분야의 책들이 구비되어 있었고 독서 프로그램도 운영되었습니다. 저녁 후 진로를 위한 상담도 제공됐죠. 병사들의 고충 처리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마음의 편지, 군인권센터 등 다양한 소통 창구가 있었고 제기된 문제는 신속하게 해결됐어요. 심리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병사들의 정신 건강을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선진화된 변형 문화는 단순히 복지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전투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현재 한국의 여러 군부대를 다니며 북한군의 실상을 알리는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특전사, 육군, 해군, 공군 등 다양한 부대를 방문하면서 장병들과 만나고 있어요. 매번 강의를 준비할 때마다 제가 전하는 이야기들이 우리 군 장병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강의에서는 북한군의 실제 전력과 훈련 체계, 변형 생활의 실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병들은 특히 북한군의 일상적인 생활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여요. 식량난, 기본적인 보급품 부족, 열악한 주거 환경 등 북한군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전달하고 있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국군 장병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와 과학화된 훈련 체계, 그리고 선진화된 변형 문화 속에서 복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월성의 표현이 아닌 큰 책임감이 따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병들이 갖춘 높은 전투력과 강인한 정신력은 대한민국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우리 군을 찾아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려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이 더욱 강해지고
나아가 평화통일의 그날까지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켜내는 힘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임무 수행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이고 이야기를 전해드렸던 저는 평양수첩 이현주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평양수첩에 아주 큰 힘이 된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